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금융상품 기준서 전체 체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과 관련된 기준서는 뭐가 있을까요? 금융상품 기준서는 표시, 공시, 분류, 인식과 측정, 손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의 표시는 K-IFRS 1032호, 금융상품의 분류, 인식과 측정, 손상 등은 K-IFRS 1109호, 금융상품의 공시는 K-IFRS 1107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금융상품의 표시, 특히 금융부채와 자본의 분류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준서는 K-IFRS 1032호입니다. 금융상품 발행자의 입장에서 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는 것은 기업의 부채 비율, 금융상품의 후속 측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K-IFRS 1032호의 부채와 자본 분류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32호는 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을 부채로 표시할지 자본으로 표시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행한 금융상품이 금융부채인지 또는 자본인지가 결정되어야 비로소 금융상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즉, 금융상품 회계 처리에 있어 1032호는 1107호, 1109호와 같은 다른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먼저 거쳐야 하는 1차 관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와 자본의 구분이 완료된 후에야 금융상품의 분류, 최초 측정, 후속 측정,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상대방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와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이고 그러한 의무가 없다면 지분상품에 해당합니다. 계약이란 무엇인지, 계약상 의무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융부채로 분류되면 1109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자의 자본,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1109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발행자의 자본은 일반적으로 후속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금융부채에서 발생된 손익은 이자, 배당 등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셋째, 금융부채로 분류될 경우 거래원가는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 계산에 반영되어 기대 만기에 걸쳐 상각되는 반면 자본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발행할 때 자본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부채는 기업의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지만 자본이 증가할 경우 부채 비율은 감소하여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은 기업의 부채 비율 및 자본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채 자본 분류가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금융상품 회계 처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갖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연상하여 문서나 서면으로 작성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이유는 금융상품의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부과하는 세법에 따른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 또는 1037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의 의제 의무도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무, 즉 계약상 의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상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부채와 자본을 구분할 때 계약상 의무가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의무는 매입채무나 차입금과 같이 판단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금융상품도 있으나 현실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 주요 예시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에 확정되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 발행자가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환 우선주가 있습니다. 이처럼 발행자에게 현금 등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상환 우선주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금융부채입니다. 또한 우선주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를 발행자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발행자의 재량 없이 보유자에게 수익의 특정 비율을 분배해야 하는 경우에도 발행자에게 현금 등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조건별로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현금 등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한편 현금 등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지만 툭 가는 금융상품 등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자본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여 있다면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고 없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현금 등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툭 가는 금융상품 등인 경우에는 103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툭 가는 금융상품 등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자본 또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푹 가는 금융상품은 생소한 용어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푹 가는 금융상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푹 가는 금융상품 등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푹 가는 금융상품은 보유자에게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거나 불확실한 미래사건 발생 시 발행자가 상환해야 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다만 확정된 상환일 또는 만기가 있거나 보유자가 아닌 발행자가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발행할 것이 확실한 미래사건이 있을 때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푹 가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 상대방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도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특성이 다소 상이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기준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은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모두 가지는 비파생 금융상품입니다. 복합금융상품에서 사채권은 일반적으로 삼각후 원가로 측정합니다. 저희가 익히 들어본 전환사채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전환사채에서 지분상품 전환 옵션의 경우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전환권이 파생상품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의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우선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를 먼저 계산하고 일반사채에서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를 계산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전체 공정가치와 일반사채 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가 자본으로 분류되는 전환옵션 가치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흔히 차감법이라고 합니다. 반면 전환권이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파생상품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파생상품 부채인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부채 요소의 공정가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차감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할 때 항상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사가 자기의 지분상품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 예를 들면 보통주 전환권, 신주 인수권 등을 발행한 경우의 부채자본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전환사채에서 전환권은 자본 요소이지만 발행자의 지분에 대한 전환 옵션, 즉 파생상품입니다. 지분에 대한 전환 옵션이 모두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대확정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환 옵션의 확정대확정 요건을 쉽게 설명하면 향후 전환 옵션 행사로 발행할 주식수와 금액이 확정되어야만 발행자의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지분 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파생상품일 경우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 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발행될 자기지분 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없고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참고로 계약이 비파생 상품인 경우에는 인도할 자기지분 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금융부채이고 확정되었다면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비파생 상품인 경우와 달리 파생 상품인 경우에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유는 파생 상품의 경우 순투자 금액이 거의 없고 행사 가격에 따라 결제되는 속성 때문에 미래에 결제되는 금액도 변동될 수 있는 파생 상품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확정대확정 테스트를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액면가액 10만원, 만기 3년인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전환권 보유자는 보유기간 내에 언제든지 고정된 수량의 보통주로 전환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먼저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인지 파생상품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시된 사례의 경우 전환권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파생상품에 적용해야 하는 확정대확정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제시된 전환사채는 주당 100원으로 전환 가격이 고정되었고 1000주로 발행될 수량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대확정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 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분상품 발행자가 발행된 자기지분 상품에 대해 매입 선도계약을 체결하거나 풋옵션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발행자는 상환 금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하여 이러한 금융부채는 상환 금액의 현재 가치로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하고 그 후에는 110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그 후로 풋옵션 보유자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아서 자기지분 상품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지분 상품을 매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자본 부채 분류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확정대확정 테스트를 수행한 후 테스트를 통과하면 자본으로 인식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은 조금 특이한 결제 조항이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자, 보유자 모두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따라 발행자가 결제를 회피할 수 없다면 이는 금융부채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사건으로는 IPO 성공 여부, 주가지수, 이자율, 정부정책 등 다양한 사건이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갖는 결제 방법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조건이 조건부의 결제 조항이라 하더라도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발행자가 결제 방법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조건부 결제 조항이 유효하지 않거나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조건부 결제 조항이 있는 경우 부채자본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재량에 따라 매년 7%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우선주 만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상황 1은 A사가 IPO를 진행하는 경우 우선주를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부 결제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면 상황 2는 A사가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 내에 IPO에 실패하거나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우선주를 액면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부 결제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황 1은 A사가 IPO 절차 진행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고 회사가 통제 가능하므로 발행자나 보유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상황 2의 경우 IPO의 성공 여부와 영업이익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A사는 우선주의 상환을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선주는 자본 요소와 부채 요소를 모두 가지는 복합 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원금 상환 요소는 금융부채이지만 배당은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배당 요소는 자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관법을 적용하여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